이 노후주택을 내가 좀 오래전에 취득한 경우, 이런 케이스가 사실 제일 베스트 케이스죠. 그렇게 건물을 통으로 사서 이제 그냥 투자의 개념으로 건물을 사는 것과 사업의 개념으로 건물을 올리는 것과 수익률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이미 나와 있는 어떤 공산품, 예를 들어서 뭐 과자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신발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또 어떤 그 이미 나와 있는 완제품을 저희가 매입해서 여기서 뭔가 조금 더 부가가치를 뭐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예. 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가치가 더 올라가는 형태의 아이템들, 뭐 이런 걸 이제 좀 이따가 매각하면 그에 따른 이제 차익이 생기겠죠. 예. 근데 이거 어쨌든 이 완제품이라는 것에는 이미 이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모든 코스트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종 매각자가 거머쥘 수 있는 그 매각 차익이 얼마 되지 않는 거죠. 이미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익은 다 그 개발자한테 다 돌아갔을 거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그 상품에 대한 그 생산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아예 지금 지어져 있지도 않은 건물을 내가 제일 처음에 땅부터 사서 이 땅 위에 어떤 건물을 올릴지 설계를 하고, 이 땅 위에 그 건물이 올라갈 형태의 그 설계를 가지고 시공을 하고, 또 금융 조달을 하고, 마지막 최종 뭐 분양을 하거나 또는 임대를 놓는 이 모든 과정을 내가 생산자의 관점에서 진행하다 보면 여기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어떤 부가 차익이 생겨요. 즉 부가가치가 거기서 새롭게 창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익을 사실은 그 최초의 생산자가 가장 크게 갖고 가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는 완제품을 뭐 투자해서 뭐 어떤 시간이 흘러서 매각 차익을 내는 일반적인 투자보다는 이 생산자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부가 차익, 이게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진짜 소비자 입장에서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고 생산자 입장에서 생산을 해서 맞습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네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투자의 개념보다는 이 사업의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수익률이 좋습니까?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 건물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죠, 물건별로. 네.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사실 이게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네. 저희는 어쨌든 PF라고 하는 이 건축 자금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예. 이 심사에 대한 그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정 기준 중에 하나가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냐가 일단 최소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ROS라는 개념이 있고 ROE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ROS는 Return of Sales라고 해서 전체 내가 내는 분양 매출 중에 내 수익이 실제 수익이 얼마나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30억짜리 건물을 지었다. 근데 그 3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나한테 돌아오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3억이 남았다 하면 전체 매출은 30억인데, 전체 이 집을 다 팔았을 때, 분양을 했을 때 이 전체 매출이 30억인데 나한테 들어온 돈이 3억이니까 이 Return of Sales라고 하는 매출 대비 수익률은 10%가 되는 거죠. 그럼 저희 이제 심사 통과 기준 중에 하나가 이 매출 수익률이 10%가 넘느냐가 일단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건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심사 과정에서의 기준인 거고, 실제 이제 이 건물을 짓는 사업자, 즉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결국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얼마를 벌었냐라고 하는 Return of Equity라는 그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네네. 근데 이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 기준으로는 저희가 최소한 100% 이상은 보셔야, 100%요? 네네, 100% 이상은 나와야 이 사업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 돈 3억을 넣어서 수익이 3억 정도가 나오면 총 나한테 회수되는 돈은 6억이 되겠죠. 내가 이미 3억을 넣었으니까. 그럼 내 돈 3억 넣고 추가 3억의 수익이 나왔으니까 내 돈 대비 수익률, 즉 Return of Equity는 100% 되면 이 사업은 할만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이거보다 좀 안 될 수도 있고 좀 더 될 수도 있고. 최소한 이건 넘어야 된다. 아, 최소한이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그 평균적인 저희의 그 건축 자금을 이용하시는, 테라펀딩의 PF 자금을 이용하시는 그 건축주들의 평균 수익률을 살펴보면, 물론 이 최종 분양까지 다 맞춰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리고 네네. 세전으로 계산되긴 하지만 이 세전 수익률이 최소한 150% 이상, 내 돈 대비 수익률이 이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매각으로 엑시스를 하는 거네요. 매각으로 엑시트하는, 그러니까 분양으로 엑시트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전세나 또는 뭐 임대를 놓고 거기서 이제 엑시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이제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또는 상황에 맞춰서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그냥 한 단어로 땅입니다. 땅. 예, 결국에는 어떤 땅에 내가 사업을 할 것이냐, 근데 이 땅을 내가 언제 취득했느냐, 이것도 사실 제일 중요해요. 결국에는 건물의 어떤 원가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건물에는 땅값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이 땅 위에 내가 건물을 올리는 데 필요한 공사비가 당연히 녹아져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땅값과 공사비 플러스 여기에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들어가는 기타 비용,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사실 건물의 원가를 결정하거든요. 그 건물의 원가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한 부가가치가 사실 이 건물의 매출액이 되는 거고요. 그 플러스 알파가 이제 시행사한테 돌아가는 이 부가 수익인 거고, 네. 이 건물의 원가는 땅값 플러스 공사비 플러스 기타비인데, 사실 이 중에 가장 큰 캐파를 차지하는 게 사실 땅값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에서는,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근데 물론 뭐 지방으로 가시면 땅값이 조금 저렴하니까 공사비 캐파가 더 커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땅값과 공사비, 이 두 가지 부분이 사실 가장 좀 크게 차지하는 비용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 땅을 얼마나 좋은 땅을 얼마나 싸게 살 것이냐, 이게 사실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좋은
케이스는 내가 조금 예전에 노후주택이나 또는 사실 서울에 나대지는 없으니까 빈 땅은 없으니까 이 노후주택은 사실 건물에 대한 가치가 없거든요. 건물의 가치가 없는 노후주택은 사실 그냥 땅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노후주택을 내가 좀 오래전에 취득한 경우 이런 케이스가 사실 제일 베스트 케이스죠. 왜냐하면 서울의 땅값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항상 오르고 있으니까. 네. 내가 10년 전에 이 A라는 땅을 10년 전에 산 사람과 바로 어제 산 사람 똑같은 땅을 취득했지만 이 취득한 코스트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네. 거기서 이 원가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고요. 결국 핵심은 땅이다. 땅을 사실 볼 줄 모르거든요, 처음에. 네네. 뭐 직장 다니다가 퇴직 앞두고 있는데 사실 땅을 보는 안목이 곧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면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땅을 사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누적 수강생이 한 1000명이 넘어가는데 네. 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한 25%에서 30% 정도 되시고 많지 않네요. 나머지 분들은 뭐 70% 이상은 다 땅을 이제 매입해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대다수세요. 사실 이제 노후주택을 그런 좋은 입지에 있는 노후주택을 예전에 매입하셨던 분 또는 뭔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셨던 분 이런 분들은 사실 전생에 굉장히 좀 나라를 구했거나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고 운이 좋으신 분들이고 저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어쨌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 제일 처음에 매입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 매입을 하실 때 이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고 하는 기준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토지의 가치는 이 정부의 정책과 그리고 정부의 법령, 정책 및 법령에 의해서 이 가치가 결정되는데 편하게 좀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저희가 여기 있는 곳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바로 그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서울에 이제 3대 그 상업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GBD 권역이라고 하는 강남의 중심 업무 지역이 이제 저희가 앉아 있는 곳이고 이 땅의 가치가 뭐 한 100년 전에 또는 100년 전까지도 아니고 한 30년 전에도 과연 같은 가치를 지녔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2호선 역삼역이 바로 출구에 있는데 이 2호선 역삼역이 지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GBD 권역이라는 서울의 3대 상업지역이 지정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각각의 땅의 용도에 따라서 뭐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것들이 분포되게 되는데 이 상업지역에서 뭐 상업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여기에 따른 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달라지게 되고 여기에 따른 건물의 그 매스 즉 규모가 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100평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 위에 건물이 10층이 올라가냐 20층이 올라가냐에 따라서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뭐 임대료나 또는 이걸 뭐 팔아서 낼 수 있는 분양 매출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는 결국엔 정부의 정책과 거시적인 정책과 미적인 법령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입지를 선택하실 때에는 이런 앞에 말씀드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 좀 반드시 보셔라. 토지가, 분양가, 전월세가, 인구의 상관관계 핵심입니다. 핵심. 이 4개가 다 상관이 있는 지표들이에요. 땅값, 분양가 또는 매매가, 전월세가, 인구 또는 가구 어떤 게 제일 선행하는 지표일까요? 뭐가 제일 먼저 움직이죠? 인구 또는 가구. 어떠한 정부 정책에 의해서 또는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세종시 세종시는 사실 너무 큰 정책이니까 뭐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왔다. 산업단지가 들어왔다. 이런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인구와 가구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가 당장 따라오르죠? 전월세가. 왜? 가격 저항선이 가장 낮습니다. 내가 당장 이 지역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당장 이 지역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매매가는 5억이고 전세가는 3억이에요. 월세가는 그보다 더 쌀 거고. 그러면 5억 있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3억 있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뭐 대출을 낀다 하더라도 당연히 가격 저항성이 낮은 전월세가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거의 인구 가구가 증가하는 동시에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전월세가가 움직였는데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뭐가 오르죠? 땅값이랑 분양가 중에 이 분양가 또는 매매가가 같이 따라 오릅니다. 왜? 전세가가 오르면 당연히 매매가도 따라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가가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분양가 오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땅값이 움직입니다. 땅값은 가장 늦게. 그럼 우리는 땅을 사야 되잖아요. 땅을 살 거면 인구와 가구가 몰려들고 전월세가가 올랐는데 아직 분양가는 안 오르고 땅값도 안 올랐다. 이런 지역이면 들어가셔야죠. 또 하나, 분양가까지는 올랐어요. 근데 땅값이 아직 안 올랐습니다. 그래도 들어가셔야죠. 왜? 땅은 나의 지출 코스트 항목이고 땅은 내가 사야 되는 거고 분양가는 내가 파는 항목이니까 내 매출은 더 늘어나는데 지출은 그대로다. 그럼 들어가셔야죠. 근데 땅값까지 다 올랐다. 그럼 노답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순서를 지역별로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은 땅을 선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은 입지를. 그래서 좋은 동네를 선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필지를 보셔야 되는데 어떤 필지를 보냐? 요거 이제 그냥 저희 그 내부에서 보는 기준이에요. 테라 내부에서. 27년 요거 뭐죠? 건축물의 노후년도. 한 27년 정도 넘어가면 저희는 이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110% 이건 뭐죠? 건물의 지금 현재의 용적률. 그러니까 물론 철거를 할 거긴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뭐 100평 땅에 용적률 110%밖에 못 찾아 먹었다. 그러면 뭐 건폐율 60%니까 여기 60평 앉아 있고 여기 위에 한 50평 앉아 있으면 용적률 110% 찾아 먹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최소 200%까지 찾아 먹을 수 있는 지역인데 지금 현재도 110%까지밖에 안 찾아 먹었어요. 그러면 뭐 굳이 신축이 아니더라도 뭐 대수선을 하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해도 훨씬 더 증축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자체만으로도 철거 비용도 더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이런 주택들이 오래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비교해 놓고 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70대 이 집을 소유한 소유주의 연령대.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 이 장표에 제일 중요한 거 70대. 왜? 요거 아무 데서도 아마 그 부동산 다른 강의 가셔도 절대 못 들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서울 지역의 어떤 특정 구에 노후주택이 잘 매매가 되는 그 구에 그 등기부등본을 저희가 전부 다 크롤링해서 열람했어요. 그래서 그 매매 사례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굉장히 좀
특정한 데이터들이 재밌게 나오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소유주 연령대. 그 기존 이 주택의 소유주 연령대가 뭐 0세에서부터 한 60대 요 정도까지는 그냥 뭐 비등비등해요. 뭐 팔릴 때도 있고 뭐 낮아질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는데 70대 딱 되는 순간 이 노후주택의 거래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80대 되면 더 올라가요. 뭐 때문에 그러죠? 사망, 뭐 상속, 증여, 노후 때 이제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이제 가실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이 상속이나 증여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 소유권 변경이 일어나면서 등기 후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타이밍을 노려야 되냐? 이제 상속을 받을 거예요. 어떤 자식이 여러 명입니다. 그러면 이 자식들이 뭐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여기 테라펀딩 3억으로 30억 거물주택 교육을 듣는 사람들이면 너무 좋겠지만 안 들었을 확률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진짜 가치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럼 진짜 나는 이런 노후주택 막 진짜 엄청 옛날 빨간 벽돌집인데 여기서 뭐 진짜 지금 월세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임대도 잘 안 나가고 이 뭐 재산세만 많이 나오고 땅값 매우 재산세 엄청 나오니까 나 골치 썼고 근데 자식 여러 명이에요. 당장 뭐 현금으로 뿜빠이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급하게 매각을 하겠죠. 급매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뭐 자산 정리를 한다던가 이런 형태가 이제 비일비재한데 이때가 사실 그런 이제 눈먼 땅들이 나오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주택 30년 넘은 노후주택이 한 70대 이상 고연령 소유주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저는 항상 명함 뿌리고 다녀요. 선생님 연락 한번 주십시오 하면서 요런 지역이면 그러니까 요런 지역을 어딘지 찾아낸 다음에 그 지역 부동산 네트워크를 잘 쌓아놓으시는 게 필요하죠. 전략적으로 1인 소유 당연히 명도 이슈가 제일 크겠죠. 노후 다세대 주택이면 진짜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노후된 빌라 각각의 그 구분 등기가 다 돼 있어요. 세대별로. 그럼 8세대 있으면 8세대 다 찾아가서 명도해야 됩니다. 죄송한데 제가 이 건물 통째로 샀으니까 뭐 몇 월 며칠까지 나가 주십시오 하는데 안 나갈 수도 있죠.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그러면 이제 명도 소송 가고 뭐 저저 하다가 사실 너무 힘들어지죠. 소유권은 그냥 한 명한테 있는 게 가장 좋다. 나이스하다. 제일 중요한 거, 이 수익형 주택 개발의 어떤 수익률의 생사를 좌우하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주차장이에요. 뭐 주차장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이 10cm 때문에 주차장 한 대가 빠지게 되고 한 대가 빠지면 세대 하나가 날아갑니다. 세대 하나 빠지면 3억 날아가는 거죠. 이 주차장이 이 소규모 필지 개발의 핵심입니다. 핵심. 용도 지역도 중요하고 뭐 정부 길조 사선 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이거 어떻게 뽑아내느냐. 그래서 요거 이제 설계 시간에 자세히 배우실 텐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 기준으로는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하면 세대당 0.5대 확보하셔야 돼요.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몇 평이죠? 3, 3은 9, 9평. 9평짜리 전용 면적 원룸. 보통 요새 오피스텔 전용 면적 원룸 오피스텔 원룸짜리 그 전용 면적 몇 평 나오죠? 4평, 5평. 서울시 도심, 강남에 뭐 도생 뭐 이렇게 오피스텔 직방 들어가 보시면 전용 면적 나오잖아요. 4.6평 이럽니다. 근데 1,080만 원이에요. 4평짜리인데. 미칠 지경이죠, 진짜. 이 젊은 층들은. 근데 4평 내면 제곱미터로 따지면 뭐 15제곱미터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세대당 0.5대 주차 대수를 확보하셔야 돼요. 30에서 60제곱미터 사이 세대당 0.8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넘어가면 세대당 1대. 무조건 확보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2019년 3월까지는 이 주차장 크기가 2.3m에서 5m였습니다. 2019년 3월부터는 안타깝게도 이 가로 길이가 2.5로 늘어났어요. 워낙 요새 그 차량들이 대형화되고 하다 보니까 뭐 문콕 사고로 맨날 그 주민들끼리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 20cm 차이 뭐 그렇게 크냐 하는데 20cm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뭐 한 50평짜리 땅에 다가구 주택 짓는다. 50평짜리 땅이면 5, 35, 한 150제곱미터 될 거고 이 150제곱미터면 뭐 여기 가로 길이 15m, 뭐 세로 길이 10m 이러면 이제 150제곱미터잖아요. 요 정도 땅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45평 정도 될 텐데 요 정도 땅에 이제 주차를 어떻게 이제 배치해야 될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1층에 당연히 이제 코어가 들어야겠죠. 코어가 그 뭐 가운데 이렇게 이제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필로티로 들어 올리겠죠. 요 코어 대비해서 여기 그다음에 여기 에 4대 4대가 들어가면 8대가 들어가면 이제 8세대 이상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길이가 2.3m예요. 2.5m로 늘어났어요. 2.5m면 2대 이거 5m. 요거 5m. 그럼 여기 건축선 제한 빼고 그럼 최대한 여기 뭐 코어 길이 못해도 뭐 한 7에서 8m 정도 될 텐데 4대씩 배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노답이죠. 노답. 여기 한 대를 날려야 됩니다. 이렇게 2대를. 그럼 2세대 날아가는 거죠. 진짜 10cm 싸움이에요. 여기 뭐 기둥도 들어가야 되고 필로티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주차 대수가 어떻게 나오냐가 사실은 이 소규모 필지에서는 핵심입니다. 건축사한테 이제 기획설계나 가설계 의뢰하실 때 주차 대수 반드시 배치도부터 뽑아달라고 하셔야 돼요. 고수들 흔히 말하는 업자분들은 딱 보고 이제 여기 주차 몇 대 나와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이게 핵심이니까. 그 다음에는 뭐 세대 그 뭐 동네에서 뭐 원룸이 먹힌 다음에 원룸으로 최대한 쪼개면 되고 뭐 투룸 먹힌 다음에 투룸으로 쪼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호수를 쪼개는 건데 주차가 몇 대 나오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